자, 스텔란티스 코리아로 합류한 푸조 브랜드가 완전 신차를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로 합류한 지 어느새 한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그동안에는 가솔린 파생 모델들을 선보여 왔었다라고 한다면은 이번에는 정말 완전한 신차를 출시를 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푸조의 뉴 308입니다. 오늘은 이 뉴 308을 직접 보고 온 이야기, 그리고 이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푸조라고 하는 브랜드를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갈지 그런 이야기들을 해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카미고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9년 만에 완전 새 차, 완전 세대 변경으로 돌아온 푸조의 대표적인 해치백 모델 뉴 308입니다. 이 뉴 308은 푸조,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하는 푸조뿐만 아니라 푸조 글로벌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좀 남다른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최근에 푸조라는 브랜드가 로고를 좀 변경을 했죠. 푸조뿐만 아니라 폭스바겐, 벤츠, BMW, 미니 여러 브랜드들이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이제 브랜드의 로고를 조금씩 바꿔오고 있는데 이 푸조 역시 그런 개념으로서 브랜드의 로고를 바꿨고 그 로고가 완전히 적용이 된, 새롭게 적용이 된 첫 번째 모델이 이 뉴 308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고를 새롭게 변경을 하면서 디자인, 요 언어도 조금 변경을 했어요. 새로운 이 디자인 시그니처가 적용이 된 그런 모델이 이 뉴 308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 뉴 308은 상당히 의미가 남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더 좀 의미가 남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우리나라에서는 푸조, 시트로엥, 그리고 DS까지 이 세 가지 브랜드를 함블모터스라고 하는 이 딜러사에서 판매를 해왔었죠. 물론 이제 딜러사가 함블모터스만 있었던 것은 아니기는 했지만 함블모터스가 공식적으로 전량을 수입을 하고 그 다음에 딜러사들한테 배분을 하는 메가딜러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수입차하고는 약간 좀 상황이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랬던 푸조, 시트로엥, DS가 모기업이 라고 할 수 있는 스텔란티스 그룹의 한국 법인 스텔란티스 코리아로 사업권을 넘겼고 그렇게 합류를 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출시를 한 완전 새 차기 때문에 새로운 이미지, 더 높은 인지도, 더 높은 고객 만족도를 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당히 무거운 짐을 얹고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뉴 푸조 308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도록 하죠. 이번에 조금 재밌게 봤던 거는 일단 차 자체는 굉장히 예뻤습니다. 굉장히 예쁘고 좀 눈길이 갈 만한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었는데 스텔란티스 측에서, 푸조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를 이 차는 MZ세대, MZ세대를 타겟으로 한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제는 좀 꼰대가 되어가는지라 이 MZ세대라든가 요즘 젊은 것들은 약간 이런 생각이 약간 좀 들기는 하는데 MZ세대, MZ세대 자유분방하고 자신감 넘치면서도 본인만의 스타일로 삶의 가치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와닿지는 않아요. 항상 젊게 살아야 되는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 와닿지가 않는데 이런 것들을 추구를 하는 MZ세대를 타겟으로 한 핫 해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디자인부터 좀 살펴보면은 일단 전형적인 해치백의 이 디자인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앞에 보닛 부분은 굉장히 좀 길게 되어 있고 캐빈 쪽이 상당히 두툼하게 되어 있으며 트렁크 쪽, 뒤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게 되어 있는 아주 전형적인 해치백의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모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즈도 상당히 작은 편에 해당을 해요. 전체 길이 같은 경우에는 4380mm, 요 폭 같은 경우에는 1830, 전체 높이 같은 경우에는 1455mm에 불과한 상당히 컴팩트한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에도 불구하고 휠베이스는 상당히 깁니다. 휠베이스 앞바퀴부터 뒷바퀴까지의 거리죠. 2680이라고 하는 상당히 긴 이런 휠베이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 과연 어떤 느낌을 전해줄지, 어떤 역동성을 보여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많이 쌓이는 게 사실입니다.
이 주행에 대한 거는 제가 이번에는 직접 주행을 해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이 시승기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보면은 일단 푸조 하면은 시그니처 상징처럼 따라오는 게 사자의 형상을 좀 따라한 그런 디자인과 로고 아닐까 싶습니다. 로고에서부터 사자의 형상을 사용을 하고 있었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러고 있는 사자 로고, 그림자가 되게 전위적이야, 이런 로고를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바뀐 로고가 적용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자의 얼굴만 뚝 떼서 굉장히 확대를 하고, 뭔가 이 굉장히 귀족 가문의 요 상징과 또 같은 블랙 앤 화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로고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로고에 맞춰서 사자의 송곳니와 같은 주간주행 등이 아래로 쭉 내려오는 그런 이 디자인이 적용이 됐고요. 그릴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과격한, 상당히 넓은 면적을 차지를 하는 그런 그릴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릴 안에 요 새롭게 바뀐 로고가 장착이 되게 되는데, 이 로고가 또 좀 특이해요. 사실 저는 문과 출신이라서 이런 금속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이 로고 같은 경우에는 인디움이라고 하는 이 희귀 금속을 사용을 해서 만들었다라고 해요. 레이더의 전파를 방해를 하지 않는 초전도 희귀 금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의외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자동차들이 이제 앞쪽에 로고를 장착을 하게 되죠. 뭐 각각의 제조사의 이 로고의 형상에 따라서 아예 뭐 스티커처럼 붙여놓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고, 뭐 플라스틱을 붙이는 브랜드도 있고, 뭐 철판 같은 거를 이렇게 부착을 하는 그런 브랜드들도 있는데, 요즘에 나오고 있는 자동차들은 어떤가요? 대부분이 뭐 컴퓨터에 준하는 굉장히 다양한 전자장비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뭐 앞차와의 간격을 측정을 해야 되는 뭐 센서가 장착이 되어 있다던가, 뭐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같은 그런 기능들을 사용을 하기 위한 굉장히 많은 전자장비가 앞쪽을 탐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그동안은 사실 생각을 못했던 게 사실이에요. 이런 센서들이 차의 구조물, 그것도 차의 로고, 브랜드 로고 때문에 조금 왜곡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들은 생각은 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인디움이라고 하는 희귀 금속을 사용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인디움이라는 금속이 어떤 분야에 사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희귀 금속이라고 했는데 이 자동차 회사의 이 로고에 사용을 할 정도다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까지 양이 부족한 그런 금속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또 추측을 해봅니다. 상당히 이렇게 과격한 그릴의 디자인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앞에서 봤을 때부터 인상이 상당히 좀 강렬해요.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얇은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는 데다가 여기서 이렇게 사자의 송곳니처럼 쭉 내려오는 라인들이 같이 엮여 있다 보니까 정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센 누나가, 저는 이제 남자니까 누나라고 해야겠죠. 굉장히 센 누나가 굉장히 강렬한 센 화장을 하고서 어디 보자 어디 보자, 넌 다음에 보자잉? 보자 어디 보자, 넌 다음에 보자 하는 듯한 그런 굉장히 센 인상을 전달을 해주는 그런 전면부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측면부 같은 경우에는 역시 좀 해치백, 핫해치라고 주장을 할 만하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좀 같이 듭니다. 팬더 쪽에는 이제 앞쪽에서 볼 수 있었던 그 로고가 동일하게 부착이 되어 있고, 보닛 쪽이 상당히 길고 뒤쪽이 상당히 두툼하게 들어가 있는 아주 전형적인 해치백의 형상을 가지고 있죠. 휠 같은 경우에 약간 좀 독특한 휠이 들어갔는데, 보통은 하이브리드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차들에서 만나볼 수 있는 에어로 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기의 저항까지도 극단적으로 좀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휠의 표면이 조금 많이 막혀 있는 그런 형태의 휠이 이 푸조 뉴 308에 같이 적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치백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높은 공기 저항 이 개수를 만들어서 연비 효율을 더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시도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사실 저는 이 앞모습에서는 좀 인상적이긴 했지만 옆모습에서는 좀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그런데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좀 이쁘다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됐습니다. 하위 트림은 알리르, 상위 트림은 GT, 이렇게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됐는데, 사실 이 두 가지 트림의
테일램프 디자인이 약간 좀 다릅니다. 뭐 겉에서 봤을 때 형상이 다르다기보다는 불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씩 달라요. 알리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자로 점선처럼 이렇게 보이는 그런 LED 라이트가 적용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 GT 트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발톱으로 헬킨 듯한 그런 이 테일램프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뒷모습 같은 경우에는 사실 푸조의 느낌보다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를 했었던 폭스바겐의 시로코가 떠오르는 상당히 우락부락하고 근육질 같은, 컴팩트하지만 근육질 같은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도 푸조의 새로운 로고가 그대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방패처럼 딱 부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뒤쪽으로 살짝, 아주 살짝이에요. 아주 살짝 튀어나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뒷모습을 보면서 야, 이거 트렁크를 어떻게 여는 거지? 로그를 누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테일램프 사이를 쭉 연결을 해주는 이 다크 크롬 같은 그런 구조물이 하나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안쪽에 약간 좀 홈이 파여져 있어서 그 안쪽에 버튼을 배치를 해 놨더라고요. 겉에서 봤을 때 깔끔하게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도 미적으로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굉장히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오염이나 그런 측면에서도 크게 오염될 것 같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상당히 잘 만들어진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뒤쪽 이야기를 했으니까 트렁크에 대한 이 수납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려보면은 사실 엄청나게 크진 않습니다. VDA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기본적인 이 수납 공간은 412리터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열까지 폴딩을 하면은 1323리터의 수납 공간을 갖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용량, 이 VDA라는 방식이 사실 뭐 다른 이제 방식도 있기는 하지만 이 트렁크의 수납 공간을 측정을 하는 방식은 대체로는 요 어깨 라인에 맞춰지게 됩니다. 뒷좌석에 앉았을 때 뒷좌석 시트에 헤드레스트를 빼고 요 시트의 끝부분, 보통 사람의 어깨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은데 요 높이까지 박스를 어떻게 쌓았는가를 가지고서 이제 이 수납 공간의 이 리터를 측정을 하게 되거든요. 용량을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했을 때 1323리터하고 412리터다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요 위쪽이 비어 있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이 수납 공간을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워트레인 같은 경우에는 1.5리터 디젤 엔진과 함께 8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푸조를 전에 좀 타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1.5리터 디젤이면 기존에 탑재됐던 그 엔진 그대로 들어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플랫폼이 바뀌었습니다. 플랫폼이 바뀌었기 때문에 엔진의 세팅 값도 바뀔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 바뀌게 됐을 때 가장 크게 이 결과물이 차이가 나는 것이 이 해치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다이나믹함은 분명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대는 되지만 예전과 완전히 동일한 형태의 엔진이 장착이 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약간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출력과 토크를 보면은 약간 좀 귀엽기는 합니다. 뭐 1.5리터, 배기량이 큰 건 아니죠. 상당히 컴팩트한 사이즈의 이 저배기량 디젤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더 그런 부분도 있을 텐데 최고 출력은 131마력을 발휘를 하고요. 최대 토크는 30.6kgm/m를 발휘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당히 귀여운 그런 출력 아닐까 싶은데 차 자체도 상당히 작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휠베이스는 상당히 넓은 편에 해당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주행을 했을 때 훨씬 더 다이나믹하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은 되네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일단 2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차가 작으니까 상당히 컴팩트한 사이즈의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앉아도 그렇게까지 부족한 그런 공간은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나쁘지 않은, 넉넉하다고는 못합니다. 하지만 그렇게까지 막 좁아 터진 그런 공간을 보여주지는 않았다라는 것들을 일단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뒷좌석을 위한 컵홀더 같은 것들은 이 암레스트 쪽에 자리를 하고 있고 가운데 쪽에도 USB 포트, 충전 포트가 자리를 하고 있어서 그냥 딱 이 사이즈의 해치백만한 그런 편의성을 제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열 같은 경우에는 푸조 하면은 사실 굉장히 우주선스러운 그런 인테리어 디자인이 특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번 U308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컴팩트한 사이즈의 스티어링 휠, D컷이라고 하기에는 위쪽도 좀 깎여 있어서
육각형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컴팩트한 사이즈의 스티어링 휠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좋아할만 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드는 상당히 컴팩트한 그런 스티어링 휠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일상적으로 주행을 할 때 손에 잡기 편한 것도 있지만 조금 과격한 드라이빙, 퍼포먼스 드라이빙, 스포츠 드라이빙 이런 것들을 할 때도 조향감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스티어링 휠이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동안에 푸조가 우리나라에 판매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하셨던 불만 중에 하나가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굉장히 작고 내비게이션 안 들어간 거였거든요. 굉장히 작다가 7인치 화면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었는데 이번 U308에서는 이 디스플레이가 10인치로 커졌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디스플레이 안에 들어가 있는 UI UX 시스템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가 돼서 사용하기 훨씬 편해진 그런 모습들이 좀 있었고요. 내비게이션도 드디어 탑재가 됐습니다. 한국형 내비게이션 드디어 탑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해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고객 경험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GT 트림, 상위 트림인 GT 트림에서만 만나볼 수가 있는 굉장히 독특한 디스플레이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물리 버튼을 없애고 다 터치 방식으로 바꾸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배치를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만나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출시가 된 토레스 같은 경우에도 디스플레이를 따로 배치를 해서 거기다가 많은 기능들을 다 몰아넣고 물리 버튼은 없애버리는 버튼리스 디스플레이를 적용을 했죠. 이번 U308도 비슷합니다. 다만 완전히 이 버튼들을 완전히 없애진 않았어요. 이 방식을 아이토글 디스플레이 방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공조장치라든가 전화, 미디어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메뉴로 들어가는 그런 대표적인 기능들을 별도의 디스플레이를 사용을 해서 이 안에서 터치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도록 해줬습니다. 직접 사용을 조금 해봤는데 디스플레이, 터치 방식의 디스플레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막 이질감이 든다거나 뭐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가장 좀 인상적인 부분이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하고 명확하게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을 하다가 조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도 쉽게 찾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던 거죠. 그동안에 만나봤던 완전 터치 방식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중에서는 가장 좀 사용하기 편했던 그런 구성 아니었을까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3분할로 되어 있는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예전보다는 조금 더 커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을 하기에는 조금 더 편리해진 그런 구성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변속기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사용이 됐었던 전자식 변속기가 그대로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알 수 없는 레버가 튀어나와 있던 방식보다는 이렇게 딸깍딸깍 하는 버튼 형태의 요 전자식 변속기가 장착이 우리나라에서 판매를 하는 가격은 알리르 트림이 3,680만원 그리고 GT 트림이 4,230만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사실 가격대가 조금 높기는 해요. 최근까지는 아니고 얼마 전에 시승을 했던 골프 같은 경우에는 3천만원 중후반대로 책정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저렴하게 느껴지는, 사실 저렴한 금액은 아닌데 요즘에 물가가 워낙 상승을 해버렸다 보니까 조금 저렴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뉴 308 같은 경우에는 그런 물가를 따라간 가격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다 라고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GT 트림을 생각을 하셨다면은 약간 좀 고민을 다시 하게 만드는 그런 가격대가 아닐까 싶어요. 물론 이제 대중적으로 팔리게 되는 거는 비교적 저렴한 알리르 트림이겠지만 말이죠. 그래서 이 푸조 브랜드를 스텔란티스에서는 어떻게 좀 바꿔나가려고 하는가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물어봤는데 제가 했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그동안에 푸조라는 브랜드가 우리나라에서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푸조를 고급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마케팅을 풀어나갈 것이냐라는 것이 저희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 답변을 주신 거는 스텔란티스 코리아의 대표로 계신 제이크 아우만 사장님이었습니다. 이 아우만 사장님의 이야기를 그대로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좀 놀랐어요. 인정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푸조라는 브랜드가 고객들에게 소통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고객 경험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고 브랜드 인지도 자체도 상당히 좀 낮았고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땅히 한국 사람들이 누려야 했던, 푸조 오너들이 누려야 했던 그런 고객 경험들을 적극적으로 시작해 나가겠다. 그동안의 푸조라고 하는 브랜드에 대한 불만들을 차례차례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딜러사들과 협업해서 더 많은 프리미엄 경험을 전달해 나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푸조라는 브랜드가 이런 것들을 다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투자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벌모터스의 잘못이라고는 못하겠어요. 우리나라에 공식 법인이 없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푸조 이퀄 마니악만 사는 차? 그런 이미지는 분명히 있었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깨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사실 우리나라는 외건과 해치백의 무덤이기 때문에 이 U308이 많이 팔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냉철하게 이야기를 해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선 많이 팔릴 것 같지는 않은데, 이 U308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2025년까지 8종류의 전동화 모델들을 선보일 예정이라고도 하고요. 앞으로 더 다양한 고객 경험, 고객과의 소통을 통해서 더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만큼, 이 푸조라는 브랜드가 앞으로 어떻게 변화를 할지 좀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푸조의 U308과 스텔란티스가 다르게 될 푸조 브랜드의 마케팅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좀 풀어봤습니다. 네, 판매가 많이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이 푸조라는 브랜드의 인지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고객 소통을 어떻게 해 나갈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서 잘하고 있다면은 박수를, 그렇지 않다면은 강력한 채찍질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지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부산모터쇼죠. 부산모터쇼까지 쭉 달려보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